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엔 어떤 사전을 꺼내볼까? 네,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세금 고민.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맞는 절세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유지되다가 최근 일부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그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꺼진 통장도 다시 보자. 은퇴 자금의 세금 관리,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혹시 뭐 오전에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2시간 걸쳐서 왔는데요. 2시간이요? 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예.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길래 2시간이나? 저는 집이 성남인데요. 예. 광역버스 타고 전철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상암동에 꽤 많은 직장인 출퇴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도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름만 보면 좀 모든 자산을 관리해주는 계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ISA 영어로는 인디비주얼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입니다. 예. 2016년 3월 14일에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된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취지를 보면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그러한 이제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좌 하나로 적금이나 예금,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개인당 하나씩 가입할 수 있고요. 예.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오직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좌에서 아까 제가 이제 어카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계좌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예금, 적금이 있고요. 또 증권사에 가면 펀드라든가 ELS라든가 이런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담아서 그 안에서 이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활용만 하면 좀 유용할 것 같은데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국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예. 국민 중에서도 처음에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제 2년 전부터는 3년 전에 일을 했었던 즉 경력 단절자들에게도 이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제도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에 가면은 홈택스라고 있죠. 예. 인터넷으로 가입 볼 수 있는 홈택스에 가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즉 ISA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떼가지고 IS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떼서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어야 됐지만 아직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을 보면 소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소득 유무랑은 관계가 없지만 이제 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분들은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제출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직전 그 3년 전까지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던 분들은 예. 가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한창 금융권에서 ISA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최근엔 좀 낯설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재형저축이든 소장펀드든 ISA든 처음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줄 서서 가입하는 상품들이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큰둥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과세 저축을 활용하기가 애매하고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제외가 되고 아까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중산층은 세제 혜택이 좀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참고로 이제 이 제도를 벤치마크했던 사례로 모범을 했었던 모범 사례가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예. 20년 전에 1999년도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거기서는 이제 소득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한도를 철폐를 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는 200만 원 정도밖에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면에서는 다소 굉장히 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로 ISA가 출시된 2016년 말에 240만 명이었는데 가입자 수가 지난해 2019년 예. 말에 20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190만 명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계좌 수가 그러하지만 금액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국민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ISA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기재부에서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등을 확대하고 요건 등을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를 해서 세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서 이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ISA에도 변화가 있는 건데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일단 가입 대상이 아까 소득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농어민 포함해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19세 이상의 거주자면은 다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계약 기간이 5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3년 정도 이상이라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도 한꺼번에 더 넣을 수 있는 2월 납입을 허용을 했고요. 네 번째로 자산 운용 범위를 확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적금이라든가 펀드라든가 ELS에다가 추가를 해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용 기한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올해 말까지였던 것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이 됐었다가 올해 지금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몇 년 상관없이 일몰 생각 없이 그런 계획 없이 이 제도가 앞으로 꾸준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좀 큰 변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은퇴 후 세무 좀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입법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통과해서 정반이 확정됐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데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세한 개정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아까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9세 이상의 거주자면은 다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에 즉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들 꺼려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는 5년 정도 유지를 했어야 됐던 겁니다. 5년 정도 유지를 해야 200만 원 정도의 비과세 한도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이 계좌를 유지하면은 단지 중간에 그 중도 인출은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이 계좌를 유지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세 번째는 납입 한도를 2월한다라는 건데요.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납입 한도로 5년인데 이게 최대 1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올해는 사정이 안 돼서 500만 원밖에 못 넣었다라고 하면 1,5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못 쓴 거잖아요. 그럼 그 한도가 내년으로 2월이 되면서 내년의 한도인 2천만 원 플러스 올해 쓰지 않았었던 1,500만 원의 한도가 2월 되니까 3,5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누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할 수 있는 거 엄두도 못 내겠지만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어려운데 이런 걸 생각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제도를 눈여겨 보셔서 납입 한도를 2월에서 5년 정도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모두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경제 이루시는 면에서 이 예. 제도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 주식 포함됐잖아요. 네. 어차피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형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예. 최근에 물론 이제 3억 정도 이하의 대주주 3억 이상의 대주주 3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직계 가족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예. 가족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3억 정도 이상하게 되면은 대주주로 봐서 양도세를 굉장히 높게 매기는 그런 세법으로 문제가 좀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 어쨌든 3억 이하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럼 왜 ISA 제도에서 그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차손까지도 상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익을 보지만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예.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손실 부분도 아까 제가 이 ISA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손익을 통산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못 드렸는데 예. 손익을 통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금과 적금에서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 예. 두 번째, 펀드에서 배당 소득 이 펀드의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생겼다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생겼는데 국내 상장 주식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이걸 이제 양도 차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아까 200만 원 빼기 주식에서 손해 본 거 100만 원 정도를 빼게 되니까 200만 원 빼기 100만 원이니까 실제로 100만 원 정도만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이 ISA 제도라는 것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00만 원 정도 안에 그 금액들은 모두 비과세가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면이 맞긴 하지만 실제로 손실을 얻게 됐을 때, 즉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보게 됐을 때 다른 자산들과 함께 그 손실 부분들이 상계가 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부분과 손실을 본 부분이 서로 상계가 되면서 그만큼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야 아닙니다.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ISA 계좌를 활용한 은퇴 절세 방법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선 가입한 분들 세제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입한 분들은 세제 혜택을 2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혜택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0만 원까지 일단은 그것을 제가 세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세제 혜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해외 펀드를 만약에 투자했다. 실제로 국내 펀드,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왕 비과세가 될 거라고 하면 해외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나을 텐데요. 만약에 300만 원 정도 펀드를 내가 2개를 투자했는데 ISA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각각의 해외 펀드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펀드 하나는 손실을 받고 600만 원 정도는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손실이 300이고 이득이 600인데 어쨌든 과세는 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원래는 그러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600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세금이 93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실제 이것을 해외 펀드 2개를 ISA라는 계좌를 이용해서 이 계좌에 넣고 운용을 하게 됐을 때 300만 원 정도와 600만 원 정도 손실과 이익을 합치게 되면은 300만 원 정도의 이득만 본 거죠. 즉 이익 난 것과 손해 본 것을 합치니까요. 그렇죠. 300만 원 정도인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과세 대상은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정도인데 이 100만 원 정도 아까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썼으니까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나머지를 실제로 여기서 ISA 계좌에서 2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넘어간 것은 9.9% 정도로 분리과세를 매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4%인 세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면해주고 그 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만큼은 9.9%의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의 손익을 통산해서 해외 펀드의 300 정도의 실제로 과세는 100만 원 정도고 그 100만 원 정도의 세율은 9.9%다. 그러면은 9만 9천 원이 되겠죠? 예. 그럼 원래 세금 93만 원 대비 9만 9천 원이니까 거의 8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제 혜택을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해외의 다양한 자산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펀드로 투자하시면서도 수익을 난 것을 세금을 절세한다라면은 그 세금 효과는 상당히 크게 되는 거고요. 금액을 제가 2천만 원 정도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일단 이제 딱 눈에 띄게 최대 금액으로 한번 산정을 해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손익을 통산할 경우에 연간 2천만 원씩을 내가 적립을 한다. 5년 동안 최대 1억 정도를 적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 3%를 감안하면은 224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이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들을 비과세 받은 부분들을 원금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은 약 2.2%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제가 3%의 수익을 가정했지만 수익을 제가 좀 높게 한 8%의 수익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639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원금 대비 수익률은 약 6.4% 정도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2천만 원씩 저축할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5년을 목표로 적립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금액대로 비율대로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9955번님께서는 ISA가 일종의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납입 금액이 알아서 주식 및 펀드 적금에 자동 분배돼서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좌에 접속해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하셨네요. 네, 일단 ISA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계좌,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계좌 안에 이제 어떠한 금융상품을 담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 금융상품을 담는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본인이 예금이나 적금, ELS, 펀드, 주식들을 골라서 담을 수 있는 거고 일임형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회사에서 전문적인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정해주게 되는 건데요. 신탁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 편차가 클 수 있지만 증권사나 은행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자문력을 통해서 실제로 만든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1% 정도의 자문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ISA 계좌의 일임형 즉 랩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펀드들을 모아놓은 건데 각각의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고 일임형으로 모여지는 그 자문형으로 랩 형태로 운용되는 그 자문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수수료는 한 1.5%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기왕이면 여러분께서는 신탁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로 해서 신탁형으로 골라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탁형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죠. 위험성은 없습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초고수익 그리고 고수익형, 안정형, 그리고 초안정형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기억하실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ISA 다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각각의 증권사나 은행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ISA의 상품들을 선택해 볼 수 있고 근데 일단 그 공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탁형처럼 개인이 선택하는 펀드는 나오지 않고 일임형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문하고 있는 그런 ISA의 구조가 나오니까요.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